안녕하세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2021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된 문제들 가운데 원가관리회계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 1형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형 문제지를 좀 준비하셔서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원가관리회계는 우리 41번, 그죠? 41번 문제에서부터가 원가관리회계죠. 그래서 41번부터 요 뒤에 있는 이 50번 문제까지 총 1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1번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1번 문제부터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엑셀연도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래요. 그래서 원자료, 제공품, 제품 이 세 가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초 그리고 기말 잔액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원자료를 엑셀연 중에 55,000원어치를 매입을 했고요. 가공원가는 64,000원만큼이 발생을 했는가 봐요. 엑셀연 기준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위한 그 금액이 얼마가 되겠는가?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제공품이랑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T계정의 툴을 조금 마련을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일단 제공품과 제품에 대해서 기초기말 금액을 좀 넣어보도록 합시다. 제공품 기초에는 이제 30,000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는 이게 45,000원이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13,000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기말에는 우리 28,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료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죠? 재료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주를 좀 빼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가 기초에 23,000원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단기 얼마를 매입했냐면 55,000원 매입했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기말에는 얼마가 남아 있었는가? 기말에는 재료가 이렇게 12,000원어치가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만큼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냐? 66,000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 즉 단기 중에 재료 원가가 발생한 금액은 66,000원이다. 뭐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답안지 좀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강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66,000원만큼이 발생했어요. 그럼 가공원가가 얼마 발생했느냐? 가공원가는 그냥 64,000원 발생했다라고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럼 여기다 64,000원을 넣어주는 순간 우리가 역산해서 완성된 금액은 115,000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이거 115,000원은 제품 계정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차피 제품도 기초기말 잔액을 다 알고 있으니까 판매된 금액, 즉 매출원가는 역산해보면 우리 1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지금 궁금한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5,000원 나왔었고요. 완성된 금액. 그 다음에 우리 판매된 게 매출 원가니까 10만 원만큼을 좀 차감을 해주신다면 그 차이 금액은 15,000원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15,000원 답은 2번에 있네요. 그래서 41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2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대한이라는 회사가 X1년 초에 설립됐으며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X1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당연히 기초 재고자산 없을 거고요. 정상원가 계산 적용하니까 우리 재정환자원가는 예정 배부해야만 되겠네요. 그죠? 그때 이제 배부 기준을 기계 시간을 쓰랍니다. 그래서 X1년 초에 무슨 짓을 했는가 봤더니만 재정환자원가 8만 원이겠지? 라고 예상했고요. 기계시간 이거 아까 배부 기준이었었거든요. 4,000시간 예상했답니다. 그러면 요 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4,000시간에 8만 원이니까 1시간당 20원 꼴로 예상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는 제조간접원가의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관련해서 자료를 이제 좀 5개 정도를 줬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작업을 101번부터 103번까지 착수하였다. 두 번째 점을 보니까 DM과 DL은 어차피 아무리 정상 원가 계산을 쓰더라도 실제 원가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추적까지도 되는 거니까 각 작업별로 얼마씩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 시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려줬으니까 아까 계산했던 예정 배부율 가지고 여기다가 예정 배부하세요. 그냥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을 보시니까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82,000원이었다. 그럼 어차피 요 놈들 이용해서 우리가 예정 배부해 놓을 건데
예정 배부해 놓은 금액이 실제 금액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면 배부 차이가 나오게 될지, 뭐 과대 배부가 되었든 아니면 과소 배부가 되었든 배부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101번하고 102번은 완성이 되었고 103번은 여전히 미완성인가 봐요. 101번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2만 원 받고 판매까지 되었고 10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판매되었다. 매출된 것은 101번 하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배부 차이가 발생했으면 그거 조정해야 되거든요. 조정하는 방법으로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부법을 이용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도대체 이제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나오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를 좀 합시다. 우리 전체 기계 시간이 다 해서 몇 시간 발생했는가 실제 배부 기준을 써야 되잖아요. 3,800시간 정도가 발생이 되었네. 그럼 여기다 이제 예정 배부율을 때려야 되는데 예정 배부율 아까 전에 계산해 놨거든요. 이렇게 4,000시간에 8만 원만큼 나왔으니까 1시간당 얼마 꼴이었다? 1시간당으로 20원 꼴이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예정 배부액은요, 한 76,000원 정도가 예정 배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만 아까 82,000원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82,000원이랑 이렇게 차이를 내보면 배부 차이는 6,000원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6,000원만큼 어떻게 배부됐다는 거냐? 실제는 꽤 커요. 실제는 꽤나 큰데 예정 배부는 너무나 좀 작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 조금 잡았구나, 과소배부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작업별로 내역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작업이 지금 101번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02번에 대해서도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103번에 대해서도 착수를 했고요. 기왕이면 이제 합계까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101번, 102번, 103번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알아요. 아까 101번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매까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당연히 매출 원가가 돼 있을 거고, 그죠? 102번 같은 경우에는 완성은 됐지만 아직 판매가 안 됐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기말에 여전히 제품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103번 같은 경우에는 기말 현재 아직도 미완성이 돼 있는 작업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 기말 제공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현재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작업에 대해서 우리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였는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였는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일단 넣어보자고요. 27,000원, 25,000원,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8,000원, 그죠? 그 다음에 DL은 26,000원. 기말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5,000원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13,000원 정도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다 합쳐주니까 우리 6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64,000원이 발생했더라. DM과 DL은 어차피 실제 금액이고 추적되는 금액이니까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안 시킨다는 거죠. 문제에서 다 줘요. 다 준 금액을 그대로 잘 받아 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상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간접원가일 거고요. 이 제조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을 쓰는 이상 예정 배부해줘야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계산합시다. 근데 이 예정 배부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 예정 배부액은 이렇게 가자는 것은요.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 배부 기준 수를 알고 있으니까 각 작업별로 배부 기준 지금 기계 시간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각 작업별로 발생한 작업별 기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계 시간들, 이게 배부 기준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주면 될 거냐? 우리 예정 배부율. 그렇죠? 예정 배부율은 아까 전에 1시간당으로 2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냥 사이좋게 때려주면 되겠네. 그 말이 즉슨 101번 같은 경우에는 1400시간이니까 1400시간에다가 20원을 때려버리세요. 그거 계산하시면 28,000원쯤 나오겠네. 102번요? 1800시간에다가 20원 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36,000원이고요. 마찬가지 103번은요. 600시간에다가 20원만큼 때려주면 되니까 얘는 12,000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를 다 합쳐주시면 당연히 아까 전에 계산해 나왔던 76,000원 요거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76,000원만큼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합계를 좀 내보면 이게 바로 총원가이긴 한데 이 총원가는 무슨 총원가냐? 배부 차이가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는 배부 차이 조정 전 기준의 총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단순히 합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8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얘는 9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03번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나와서 다 합쳐주면 한 20만원 정도 뭐 요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하는 줄을 한 줄 더 넣어줄 건데 배분 차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매출원가에다 다 몰빵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를 셋이서 적절히 나눠 먹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제시해 줬느냐?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부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결국 배부 차이 6,000원을요. 전체는 6,000원인데 그 6,000원을 사이좋게 나눠 먹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나눠 먹자는 거냐? 말 그대로 총원가 기준 8만 대, 9만 대, 3만 요 비율대로 그냥 나눠 먹자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6,000원을 8만 대, 9만 대, 3만으로 나눠 먹는 거니까 얘 어떻게 계산할까요? 6,000 곱하기 20만 분의 8만 때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2,400원 정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6,000원 곱하기 20만 분의 9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 2,7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얘는 6,000 곱하기 20만 분의 3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마도 한 900원 정도가 조정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요걸 좀 잘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6,000원 배부 차이 나온 건 맞는데 6,000원만큼 어떻게 나왔느냐? 과소배부 돼 있다고. 과소배부. 과소배부라는 것은 실제는 큰데 내가 너무 작게 잡았다는 게 과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되겠지. 너무 모자라니까. 그래서 금액을 가산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에 싹 다 더해주자 이런 컨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조정 후에 총원가는 이거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82,400원 나올 것이고 기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92,7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39,900원 정도 나올 것이고 다 합쳐주면 206,000원 정도 나오겠네. 사실 우리가 뭐 요런 애들까지 다 구할 필요는 없었죠.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게 뭐였어요? 매출 총이익 계산해봐라 라는 거니까 매출 총이익 계산하고 싶다면 사실은 매출원가 82,400원 얘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매출액 알아야죠. 매출액은 아까 전에 101번만 팔렸는데 101번 12만 원에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매출액 12만 원에서 우리 매출원가는 조정 후로 82,400원이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82400을 이렇게 때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차감하시면 나머지 금액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37,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37,600원 답은 이제 4번에 있네. 그래서 42번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봅시다. 네, 저희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답니다. 재료는 시작하자마자 100%를 다 집어넣을 거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자, 테이블에서 이제 자료를 한참 줬는데 기초제공품이 2,000개 60%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10,000개만큼을 착수했고요. 기말에 4,000개 50%까지만 갔대요. 그럼 요 세 개 물량을 보면 2,000개 있다가 10,000개 시작했는데 4,000개 미완성이니까 만약에 공손 같은 거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8,000개는 완성됐겠구나 라고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 차변에 해당되는 기초제공품이라든가 단기 투입된 거는 이제 물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가까지도 다 줬어요. 다만 대변에 있는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를 좀 읽어보니까 종합원가 계산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좀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손감손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아까 전에 계산했던 8,000개 그게 바로 완성품의 수량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짜증나요. 보시면 1, 2번은 평균법이고 3, 4번은 선입선출법인데 보면 이게 숫자가 다 껴있거든요. 그럼 보면 이 숫자 껴있는 것들은 다 계산 한번 해봐야지 결론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그래도 숫자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좀 보셔야지. 4번부터 보시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모두 완성품의 원가에 배부된대요. 요건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착수한 기초제공품이 먼저 다 완성됐다 이런 컨셉인 거니까 전부 다 당연히 완성품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겠지. 그렇죠? 4번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인 거 알 수 있고요. 5번에 보시면 완성품의 원가가 선입선출법으로 가면 평균법보다 더 클 거래요. 이것도 사실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도 다 따져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5단계법을 좀 돌려봐야만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평균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거 8,000개. 굳이 뭐 기초 단기 구분할 필요 없이 8,000개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4,000개고 완성도 50%네.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60%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좋죠. 그죠? 재료비는 처음에 다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0%라고 적어놨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뭐 균등 요 정도만 적어놨습니다. 8,000개는 어차피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한 걸로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재료비 8,000개 단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가공비도 8,000개에 대해서 단기에 전부 다 가공을 했겠죠. 하지만 4,000개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재료를 집어넣는 거니까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재료는 일단 100% 투입이 됐을 것이고요. 가공비는 50% 완성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2,000개 정도까지만 딱 들어갔겠네. 합쳐보시면 얘는 이제 12,000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얘는 12,000개 정도. 요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재료비랑 가공비 원가 한번 넣어봅시다. 원가 계산해야 여기서 단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가를 집어넣을 적에 평균법은 어떻게 넣던가요? 평균법은 자변 전체를 그냥 한 몸으로 보고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착수분을 우리가 구분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 재료 원가 기초가 24,000원, 그 다음에 단기 거 150만 원. 얘네들 그냥 합쳐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합쳐주시면 아마도 152만 4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놈 가지고 단가 때려봅시다. 152만 4천 원 나누기 12,000개 계산해주시면 127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공비도 마찬가지 자변 전체에 대해서 만원 기초제공품 88만 원 단기에 들어가는 거 둘이 한번 합쳐보시면은요 89만 원 정도 나오게 될 테니까 요놈 가지고 단가 충분히 계산하죠. 계산해보시면 가공비 단가는 89원 정도 나오겠네. 그럼 완성표면 원가 일단 계산해볼게요. 8,000개로 좀 묶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8,000개로 묶어가지고 127원짜리 들어가고 가공비는 89원짜리 들어갔으니까 요놈 계산해주시면 172만 8,000원 정도다. 요 정도 계산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말제공품의 원가인데 기말제공품은 우리 재료비 입장에서는 4,000개고요. 거기에다 이제 곱해 주시기를 127원은 또 내려주시고 또 2,000개에다가는 곱해 주기를 우리 89원만큼 좀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시면 68만 6천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답은 좀 이따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일단 선입선출법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법. 물량은 좀 미리 잡아놨어요. 우리 완성된 게 8,000개인데 기초제공품은 먼저 다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60%짜리 2,000개는 다 완성품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6,000개는 단기에 착수를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나머지 기말제공품 4,000개는 이제 50%까지 완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재료비는 0% 시점에서 다 들어갔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들어간대요. 완성품만 사냥 잡아보죠. 우리 기초제공품은 작년에 이미 60%를 진행한 거니까 시작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럼 재료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데 재료비 당연히 작년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고 가공은 60% 작년에 해버렸으니까 단기 중에는 40% 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2,000개에다가 40%만큼 때려주니까 800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 6,000개는 뭐 어차피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끝낸 거니까 6,000개 그대로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4,000개는 단기에 어쨌든 완성은 못했지만 시작은 한 거니까 시작하면서 재료비 4,000개만큼 다 들어갔을 것이고 가공비는 절반만 들어가서 2,000개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0,000개 정도가 될 것이고요. 가공비는 다 합쳐주시면 8,800개 정도로 완성품 완산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료비가 얼마냐? 가공비가 얼마냐? 이걸 넣어서 재료비 단위당 원가, 가공비 단위당 원가 이걸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원가들 어떻게 넣을 거냐? 아까 평균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이랑 단기 투입분을 구별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 합쳐서 넣었거든요. 하지만 선입선출법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칼같이 단기의 단가만 계산하자 이런 컨셉이니까 단기의 재료비 150만 원 넣어줍시다. 또 단기의 가공비로 88만 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단가 각각 어떻게 나올 거냐? 재료비는 15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1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완성품은요 이렇게 두 줄씩이니까 우리 6,000개에다가는 150원 한번 때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6,800개죠. 가공비는 얘네들한테는 우리가 100원 그죠?
가공비의 단가로서 이렇게 100원만큼을 때려주시면 되겠네.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선입선출법이라면 우리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에 가산해야 된다. 기초제공품이 이렇게 해서 지금 34,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겠지. 그럼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기말제공품의 원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00개는 15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2,000개는 1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아마도 80만원 정도다. 요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답부터 맞춰볼게요. 평균법 완성품 화산량 가공원가 만개이다. 맞는 얘기네. 선입선출법 완성품의 원가 161만 4천원일 것이다. 161만 4천원 이것도 맞는 이야기. 선입선출법 이거 아까 했고요. 완성품의 원가는 5번. 선입선출법을 계산하면 평균법보다 더 클 거래요. 선입선출법 161만 4천원 나왔었는데 평균법은 172만 8천원이거든요. 누가 더 커요? 평균법이 더 큰데 선입선출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5번이 틀린 말이구나 라는 것은 일단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거 저는 계산 다 했거든요 지금.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일단 단가만 좀 보세요. 단가를 딱 보면 누구 단가가 더 커요? 재료비도 선입선출법이 더 크고요. 가공비도 선입선출법이 더 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완성품의 원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제공품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기말제공품이죠. 기말제공품을 비교해보면 어차피 기말제공품은 완성품 환산량이 4,000개, 2,000개? 4,000개, 2,000개 이건 무조건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무조건 똑같은 상태에서 단가를 적용할 때 평균법이 더 작은 거를 갖다 때리고 선입선출법 단가가 더 크니까 기말제공품 따져보면 무조건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계산 안 해보더라도 기말제공품이 선입선출법에서 더 크니까 반대로 완성품은 누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느냐? 완성품은 평균법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차변의 원가를 가지고 대변에다가 완성품, 기말제공품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평균법을 쓰나 선입선출법을 쓰나 차변은 똑같잖아요. 그럼 대변의 합계도 결국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더해보세요. 완성품, 기말제공품 더한 거 이렇게. 또 완성품, 기말제공품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은 똑같다는 거지. 그럼 기말제공품만 놓고 봤을 때 단가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더 크다는 건 완성품을 봤을 때는 당연히 평균법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굳이 계산기 안 두드려 보더라도 단가까지 4단계까지만 딱 계산을 해놓고서 5번이 틀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4번도 문제 한번 볼게요. 44번 보니까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CVP죠. 옳지 않은 것 좀 한번 골라보래요. 아래 보기에서 변동되는 조건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하다 가정을 하자입니다. 1번 생산량 판매량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손익분기점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변동원가 계산은 사실상 판매량만 관심이 있는 거지 생산량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뭐 다르거나 말거나 변동원가 계산하고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당연히 변화가 없을 테니까 1번은 일단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영업 레버리지 도, 보통 우리 DOL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3 나왔대요. 그 얘기인즉슨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3배가 더 크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매출액이 1% 변했다. 그럼 딱 봐도 영업이익은 몇 프로 변해야 돼요? 그 3배만큼인 3%가 변화할 것이다. 당연한 소리가 되겠네.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 같고요. 3번 가봅시다.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그러면 손익분기 매출액이 증가한다. 아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는 뭐 솔직히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애시당초 세금 자체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세금 자체가 없는데 세율이 인상되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법인세랑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안전환경의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안전환경 관련된 아주 간단한 정의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당연히 맞는 소리. 5번에 보시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진다면 손익분기점이 이제 낮아질 거래요.
우리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이나 혹은 공헌이익률 이런 걸로 그냥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나오는 건데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진대요. 고정비는 별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고 분모에 해당되는 단위당 공헌이익만 커졌으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 손익분기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너무 간단하게 이제 3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45번 문제 한번 구경해 봅시다. 대안은 설립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됐는데요. 외부 보고하기 위해서 전부원가 계산을 네, 경영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원가 계산을 쓰나 봐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밑에 박스를 보니까 생산량과 판매량이 3개년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판매 가격 30원이다. 그리고 변동비가 단가로 제조원가 10원에 판관비 4원이더라. 고정비는 총액으로 제조간접원가 40만 원에다가 판관비는 10만 원이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3년 동안 뭐 판매 가격이라든가 원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는가 보네. 옳지 않은 것 좀 한번 골라보렵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1번 보시면 3차년도까지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누적으로, 그렇죠? 누적으로서의 영업이익이 다 동일할 거래. 뭔 얘기냐면요. 이 생산량, 판매량 단위수를 잘 보세요. 잘 보면 3개년도 동안 4만 1차 똑같은데 2차 3차 보시면 2만이었다가 2만 5만 이렇게 그냥 변했을 뿐이거든요. 즉 퉁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합쳐주면은 이거 다음 얼마야? 그러면 11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판매량도 이거 3개 다 합쳐주면은 결국은 11만 개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3개년도를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의 회계기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3년짜리 하나의 큰 기간이 있는 거야.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기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설립을 처음에 1차년도에 한 거니까. 3차년도 끝에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산한 것만큼 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니까 기말에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는 거죠. 즉 3개년도를 그냥 하나의 커다란 기간으로 봤을 적에 그 기간 동안 생산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전부원가 계산을 쓰든 변동원가 계산을 쓰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손익으로 다 반영이 돼버린 거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해봤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40쯤 몇 번이야? 45번이죠. 45번. 45번에서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맞는 말이냐? 우리 3개년도에 대해서 3개년도의 총 생산량이 11만 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3개년도의 총 판매량이랑 완벽하게 동일했었다는 거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3개년도 누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전부 원가 계산으로 하나, 변동 원가 계산으로 하나, 영업이익은 이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냥 그 기간 동안 만든 걸 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비용 처리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 30만 원이래요. 자,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그냥 우리 CVP 분석 공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판가 얼마냐면 30원씩 받았대요. 판가는 30원. 변동비 뺍시다. 변동비는 10원, 4원에서 이제 14원이거든요. 그럼 한 개당으로 공헌이익이 이제 16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개를 팔아먹었는가 3차년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3차년도 판매 수량이 5만 개만큼이니까 5만 단위만큼을 이렇게 때려줍시다. 그렇죠? 고정비 날려야죠. 고정비는 지금 40만 원짜리도 보이고 10만 원짜리도 보이니까 둘이 합쳐서 50만 원 날려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 계산하시면 답이죠. 3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 자, 3번 볼게요. 2차년도의 경우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의 원가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의 원가보다 더 클 거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맞는 말이라고요. 이게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어디까지를 제품의 원가로 밀어넣을 거냐? DM, DL, VOH, FOH까지 총 4가지를 기말 재고자산에다가 다 모아놓을 텐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DM이랑 DL이랑 그 다음에 VOH랑 이렇게 3가지만 밀어넣어놨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부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자산이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자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정보원격에서는 4개인데 변동원격에서는 3개밖에 안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100번 양보해도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기말의 재고자산의 수량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예 물리적으로 기말 재고가 없으면 100번 양보해서 둘이 0으로 같아진다. 요런 건 가능한데 절대로 이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가 남아 있거든요. 1차년도에는 기말 재고가 없겠지만 2차년도에는 3만 개만큼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말 제품의 원가를 구하면 무조건 전부 원가 계산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 4번 넘어갑시다. 변동원가 계산에서 고정비는 모두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네요. 그죠? 고정 판관비는 당연한 것이고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제조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간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거였지. 답은 뭐 5번이 될 것 같네요. 3차년도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원가가 11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원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거 틀렸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매출원가를 뭘로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원가 계산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변동제조원가 10원 이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정제조간접원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량은 판매한 게 5만 개다라는 거 알겠는데 변동비는 단가를 알아도 고정비 단가는 지금 모르니까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단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3차년도에 팔아먹은 5만 개에는요 3차년도에 만든 2만 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차년도에 못 팔고 남아있는 3만 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3만 개도 결국은 3차년도에 판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단가를 구하려더라도 3차년도의 단가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2차년도 단가도 같이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차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요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어차피 해마다 40만 원 발생하는 거고요. 그걸 몇 개로 나눌 거냐? 생산하다가 발생했을 테니까 2000년도의 생산량은 5만 개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한 단위당 8원 정도씩 발생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3차년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3차년도에도 똑같이 40만 원인데 3차년도 생산량은 지금 2만 단위만큼이니까 그 2만 단위로 나눠주면 한 단위당 20원이 되었다. 그런 컨셉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보세요.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랑 그 다음에 고정비랑 합쳐서 제조원가끼리만 합쳐주면 전부원가가 10원에 8원이니까 18원이라는 얘기고요. 3차년도는 제조원가 다 합쳐주면 얼마입니까? 변동비, 고정비 다 합쳐주면 변동비는 10원 그대로인데 고정비는 20원이니까 더해주면 30원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3차년도에 5만 개를 팔았다는 거 요걸 다시 한번 좀 물량을 구분해 보면 2차년도에 안 팔고 남아있던 3만 개가 먼저 팔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3만 개를 팔아봅시다. 근데 3만 개는 우리가 원가를 먹어도 2차년도에 먹고 온 거니까 변동비는 10원이겠지만 고정비는 얼마? 고정비는 8원. 그래서 18원짜리가 3만 개가 팔린 거라고요. 근데 그 5만 개 중에서 나머지 2만 개는 뭐냐면 요거 3만 개도 있지만 나머지 2만 개는 3차년도에 새로 만든 2만 개 얘네들이 팔린 거니까 여기는 요 2만 개에 대해서는요 요 2만 개에 대해서는 아마도 변동제조원가는 10원이겠지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X3년도에 대해서 계산은 요 20원 요 녀석을 이렇게 때려줘야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부원가가 2차년도에서는 18원이었었는데 3차년도에서는 30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물량을 잘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아마도 1140000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5번에서 1120000이다라고 했으니까 금액이 다르죠.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준원가 계산 문제 나왔네요. 1월과 2월 달에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수량과 차이 분석 자료래요. 그래서 1월, 2월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의 수량이 각각 1,500개, 2,000개 그렇고요. 차이는 이제 고정제조간접원가 관련해서 차이를 줬어요. 그래서 소비 차이 혹은 뭐 예산 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조업도 차이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가 내역을 줬습니다. 자, 근데 1월과 2월 달에 동일한 표준 배부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SP가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단위당의 고정 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 그건 이제 똑같은 거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배부 기준은 생산량 기준으로 그냥 가겠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실제로 풀다 보면 약간 뭐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려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자료를 좀 정리해 봤어요. 1월달과 2월달 관련해서 우리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배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분석하는 거거든요. 실제랑 예산이랑 차이점을 우리가 소비 차이 혹은 예산 차이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고 예산과 배부 금액 간의 어떤 그 차이 금액이 있다면 걔를 조업도 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1월달에 500원 분리, 1000원 분리. 그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500원 유리, 500원 유리. 요 얘기 좀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래도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못 쓰느냐? 어차피 여기는 이 배부 금액은 사실 우리가 그냥 배부 금액이라고는 쓰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SQSP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SQSP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이 SQ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냐? 실제 생산량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럼 실제 생산량이 지금 1월 달에 몇 개냐면 1,500단위만큼이거든요. 이렇게 1,500단위. 그럼 1,500개에다가 결국은 단위당으로, 그렇죠? 단위당으로 SP가 얼마냐? 요거 그냥 때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1월 달에 배부액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2월 달 배부액을 한번 추론해 보면 얘는요. 2,000개에다가 SP만큼을 때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SP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놈들도 금액으로는 지금 못 구해요. 못 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는 이 금액들보다는 왼쪽으로 가면서 커지니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1,000원이 클 거다. 또 요렇게 가면서 500원이 클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2,000 곱하기 SP보다는 왼쪽으로 가면서 작아졌으니까 유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이 금액은 분명히 아마도 500원 작아졌을 거다. 또 거기서 500원을 더 줄여주면 아마도 얘가 될 것이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 말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실제끼리 한번 놓고 보세요. 실제로 발생한 FOH,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1월 달의 금액이랑 2월 달의 금액이랑 별말 없으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같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의 총액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 기간별로까지 무조건 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의 고정비 총액은 실제로 놓고 보면 얘랑 얘랑은 같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 금액은 보세요. 예산 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월별로 예상을 내놓는 거니까 얘는요. 문제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예산 금액이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실제 발생액은 1월과 2월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같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연의 일치가 되는 거겠지만 예산 금액이라는 것은 어지간하면 월별로 막 바꾸지 않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서로 다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어지간한 경우에서는 얘네들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금액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소비 차이 얘네들은 그닥 필요가 없는 자료고요. 이 예산 금액까지 그냥 보내줍시다. 이 예산 금액을 어떻게든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 금액들끼리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SP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월 달의 예산은요. 1,500 곱하기 SP입니다. 얘는 이제 예산이 아니고 배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면서 1,000원만큼 더 커졌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졌어 이렇게 1,000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1월 달의 예산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2월 달의 예산 금액을 똑같이 계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요. 2,000개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단위당 SP를 좀 때려주세요. 이게 배부액이라는 거죠. 예산 금액으로 가려면 500원만큼 유리하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작아졌으면 그게 또 유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500원만큼 이렇게 차감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금액 아니겠어요? 예산 금액. 그럼 얘가 요만큼 계산한 게 이 금액이고
요만큼 계산한 게 요 금액인데 얘네들은 별말 없으면 이게 같다라고 놓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SP는 지금 미지수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이니까 요 SP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계산해 보시면 한 3원 정도 나올 겁니다. 3원, 마침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요 정도 가시면 되겠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 47번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이라는 회사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우승을 하면 10억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기대 현금 유입액으로 3억 원 정도를 증가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대한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해놓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승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대요. 이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 축구팀이 진짜로 우승을 해버렸을 때 그 10억 원 상당의 경품 지급을 보험사가 대신해 주나 봐요. 대신 동상품에 대해서 보험료로 1억 정도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각 상황에 따라서 기대 현금 흐름을 정리를 해줬네. 자, 예를 좀 들여다봅시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월드컵에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래도 걱정 없죠. 보험에 가입해놨으니까 10억을 누가 대신 내주냐? 보험사가 내주거든요. 즉 대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챙기면 되느냐? 홍보효과 3억만 그냥 챙기면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월드컵 우승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했든 말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돈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효과 3억 원만 그냥 챙겨주면 된다는 의미지. 자, 보험에 미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드컵 우승을 해버린 거야, 진짜로. 그럼 진짜 이제 난리 난 거죠. 대한 입장에서는 10억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경우에도 3억의 어떤 홍보 효과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니까 3억과 마이너스 10억을 네팅해서 마이너스 7억 정도의 기대 현금 흐름을 보인다는 거지. 우승에 실패했으면 10억 줄 필요는 없으니까 홍보 효과 3억 정도만 챙깁시다. 자, 근데 이 테이블 관련해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적혀 있는 기대 현금 흐름은 보험료가 다 제외되어 있는 상태래요. 즉 아까 전에 보험에 가입할 거면 보험료로 1억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요거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럼 보험료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낼 필요 없는 거니까 요 두 번째 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보험에 가입하는 요 첫 번째 라인, 요 첫 번째 라인에는 보험료로 1억 정도를 다 차감을 해줘야만 되겠지. 그래서 월드컵 우승에 성공했을 경우 3억이 아니라 이제 2억으로, 여기도 실패했을 경우 3억이 아니라 2억으로 좀 바꿔놓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네. 자, 마저 읽어봅시다.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최소한 몇 %를 초과하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냐. 단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말자라고 되어져 있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접근할지 전략을 짜봅시다. 결국 대안 입장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려면 기대값을 구해봤을 때 가입했을 때의 기대값이 미가입했을 때의 기대값보다 더 크면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다 1억씩 차감해서 2억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몇 %냐 관계없이 둘 다 2억이라면 기대값을 구해봤자 2억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2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미가입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7억이냐 3억이냐 서로 다르니까 성공할 확률을 좀 걸어서 기대값을 우리가 짜줘야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가입했을 때의 기대값을 같이 구해봅시다. 자, 가입했을 때, 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기대값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2억이에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승할 하나마나 어차피 2억이니까 얘는 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대 가치는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7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우승할 가능성이 최소한 몇 %여야 되느냐, 즉 우승에 성공할 가능성을 미지수로 A 이런 걸로 놓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7억의 기대값은 우리가 확률 A를 걸어주시고 플러스 3억이라고 하는 이 기대 현금 흐름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공할 확률이 A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은 1-A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을 그냥 각각 걸어주시면 우리가 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미가입했을 때의 기대가치는 이렇게 표현되고 가입했을 때의 기대가치는 2억이니까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려면 당연히 요게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가입했을 때의 기대가치가. 그럼 요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왔네.
요 식을 좀 풀어주시면 우리 A 값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A 값은요 아마도 10%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10% 찾아보시니까 여기 2번에 있네요. 그래서 4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8번 문제 좀 볼게요. 자, X 2년 1월부터 4월까지 예상되는 상품 매출액을 줬어요. 다 예상치고요. 상품 매출액이다 라고 했으니까 상기업이네. 그럼 상품 계정 하나만 좀 고려해주면 되겠죠. 자, 1월부터 4월까지 예상 매출액이 4, 5, 6, 700만 원으로 점차 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X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상해준 게 X 2년인데 지금 X 1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합시다. X 1년은 과거입니다, 이미. 근데 그때는 월말 재고액을 다음 달 예상되는 매출 원가의 10%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X2년부터는 좀 바꿀 건가 봐. 이 재고 비율을 20% 수준으로 변경해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X2년도 3월 기준으로 예상되는 상품의 매입액이 원래대로 그냥 재고 비율 10%를 유지할 때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단 매출 총이익률은 30% 정도로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대로 10%로 유지하는 케이스 한번 해보시고 또 20%로 변경하는 케이스 한번 해보시고 둘 다 해본 다음에 그 둘을 그냥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품 계정을 좀 들여다보려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 재고 비율 10% 유지, 두 번째 재고 비율 20% 변경. 상품 계정을 좀 볼 건데 T 계정으로 가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가지 기간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T 계정으로 안 하고 제가 항등식으로 좀 바꿔놨어요. 항등식으로 바꿔놓고 차변과 대변을 좀 바꿔놨습니다. 잘 보시면 매출원가라든가 기말재고 이런 것들은 대변 항목이잖아요. 기초재고나 단기 매입 이런 것들이 상품 T 계정으로 한다면 다 차변에 있는 애들인데 차대를 좀 바꿨습니다. 차대를 왜 바꿨냐면 이거 종합예산 문제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의 원가 흐름이랑 항상 순서가 역순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왜 차대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여기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항상 예산을 짤 때는 뭘 먼저 짤 거냐, 매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매출액, 즉 매출원가 T 계정으로 보면 재고자산 입장에선 매출원가 요 녀석이 제일 먼저 정해지고 시작하는 거라서 요거를 노려서 우리가 차대를 좀 바꿔놓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매출원가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출원가는 여기는 매출액에다가 이익률이 30%니까 원가율은 70%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여기는 매출액을 전부 다 70% 때려주시면 그만이겠네. 400만 원에 70% 때려주니까 요거 2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에 70%면 35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에 70%면 420만 원 정도. 그리고 700만 원에 70%니까 49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 근데 기말 상품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10%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그 10%라는 게 뭐였냐면 월말 재고를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로 유지한다라는 전략이었었거든요. 즉 1월 말 입장에서의 기말 재고는요. 다음 달인 2월 달에 매출원가 350만 원 그 녀석의 10% 수준이 되도록 즉 35만 원이 되도록 맞추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 10%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테니까 여기는 420만 원에다 10% 때려서 42만 원을 또 4월달 매출원가 490만 원에다가 10% 때려서 49만 원을 이렇게 기말 상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기초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월 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1월 말과 똑같은 거니까 요 라인은 고스란히 한 칸 내려와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얘는 결국은 얘가 된다는 거지. 얘는 결국 얘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읍시다.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3월 달에 매입액이 얼마냐 요것만 우리가 궁금한 것이고 얘네 둘끼리 이제 차대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대변 합계는 이렇게 둘이 더해 주시면 되고 차변 합계는 이렇게 둘이 더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금액은 우리가 역산해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3월 달에 얼마나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시면 427만 원 정도 돼야 차대가 딱 맞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재고 비율을 20%로 좀 변경해 볼게요. 매출원가는 어차피 똑같을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거 올라갈 때 10%가 아니라 이제는 20%로 올라가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여기 기말상품 1월의 기말상품은 2월 매출원가 350만 원에다가 20%만큼을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러면 350만 원에다가 20%를 때려주니까 얘는 70만 원. 또 420만 원에다가 20% 때려주니까 얘는 84만 원. 또 490만 원에다가 20% 때려주니까 얘는 9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기말 상품은 결국은 다음 기회 기초 상품이 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옮겨 적읍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3월달 매입액이니까요. 요 라인만 차대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냐. 단기 매입액은 434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얘랑 둘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니까 우리 상품 매입액 차이는 우리 4340000에서 4270000을 좀 차감해서 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20%로 변경하면 더 커졌으니까 요거만큼 증가한다. 요게 이제 답이네. 그래서 7만원 증가하는 거 48번 문제에서 찾아보시면 3번에 있네요. 그래서 48번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네. 쉽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이라는 회사가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똑같은 거 그냥 구입해올까?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그동안 자가 제조할 때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 만들 때마다 38원씩, 또 직접 노무 원가 35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20원, 또 감독관한테 급여도 주나 보네요. 그거 40원. 그 다음에 부품 A 전용으로 제조 장비를 쓰는 게 있는데 그거 감가상각비가 39원. 또 공통관리비도 있나 봐요. 얘는 이제 배부했다는 거지. 뿌려주었을 때 부품 A한테 이제 41원씩 뿌려지는가 봅니다. 그죠? 자, 점이 5개 있는데 하나씩 읽어봅시다. 부품 A 몇 개 만들어서 쓰고 있는가? 10,000개였다는 거고요. 그럼 별말 없으면 외부에서 사올 때도 당연히 10,000개 사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외부에서 부품 A를 구입한다 그러면 감독관 급여는 회피가 가능하대요. 이 감독관 급여. 그러니까 DM이나 DL이나 VOH는요. 변동 제조 원가니까. 변동비는 우리가 자가 제조 안 하면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별말 없으면 당연히 회피가 가능한 건데 나머지 것들은 문제에서 언급을 좀 해줘야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하면 자가 제조를 안 하는 거니까 감독도 안 해도 되는가 봐. 그래서 요 40원도 안 써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품 A는 전용 제조 장비가 있었어요. 감가상각비 39원 드는 거.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전용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다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그냥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39원은 회피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팔아버리거나 했다면 더 이상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맞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39원 회피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비는 계속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공통관리비는요. 회사 전체 비용을 말 그대로 배분한 거니까 외부 구입을 하던 말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피가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DMDL, VOH까지는 별말 없으면 당연히 회피가 가능한 거고요. 감독관 급여는 회피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4줄 이거 다 회피 가능하네. 다만 이 감가상각비나 이 공통관리비 이런 것들은 회피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점도 읽어볼게요. 부품 A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제조하느라고 공장 부지 이런 것들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 녀석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하면 24만 원만큼의 공헌이익을 연간으로 추가로 발생을 시킬 수 있답니다. 자, 밑에 세 줄 마저 읽어보면 대한의 경영진에 부품 A를 자가 제조해 주는 것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하대요. 즉 이러나 저러나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지.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외부 구입으로 바꿨을 적에 증분 손익이 제로가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때 외부 공급업체에서 도대체 부품 A 값으로 한 단위당 얼마를 불렀길래 증분 손익이 제로가 됐겠는가?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증분 접근법을 하시되 한 단위당의 외부 구입 단가는 뭐 미지수 X로 놓으시고 증분이익이 0이 되게끔 맞춰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 우리가 부품을 외부 구입하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증분 수익. 좋은 일이 하나 생겨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제조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변동 제조 원가는 더 이상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동 제조 원가를 감소시켜 봅시다. 이렇게. 그럼 얼마 들어갈 거냐? 38원, 35원, 20원이니까 세 개 다 한번 더해 볼까요? 세 개 다 더해 보시면 93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단위당 93원씩 몇 단위만큼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동안 만들던 게 10,000개니까 10,000개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증분 수익 93만 원짜리 하나 확보했습니다. 자, 변동 제조 원가는 별말 없으면 당연히 회피 가능한데 문제에서 나머지 것들 중에서 회피 가능한 거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 더 있었냐면 감독관 급여 40원 이거 있었지. 그래서 얘도 우리 증분 수익으로 하나 밀어 넣어 줄게요. 감독관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급여 이거 회피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피. 얼마냐면 한 단위당으로 40원이고요. 우리가 몇 단위냐면 10,000단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00단위 이렇게 딱 때려주시면 40만 원 정도의 원가 회피, 즉 증분 수익이 또 발생을 한다는 것이지. 자, 근데 감가상각비나 공통관리비는 어떻게 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증분 접근법을 할 때 얘네들은 뭐 감안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고요. 다만 마지막 점에서 아까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공장 부지 다른 데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서 23만 원만큼 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도 우리가 증분 수익으로 하나 반영을 해주자는 거죠. 이러면 적당히 그냥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니까 보통 이제 전용을 한다. 그래서 전용 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 관련해서 전용 이익이 발생했다. 얼마 발생했느냐? 24만 원이다. 금액도 친절하게 다 계산을 해줬네. 자, 그럼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증분 수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안 좋은 일은 뭐가 있을 거냐?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 되니까 외부 구입 원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걔는 증분 비용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나 넣어줍시다. 근데 한 개당 얼마씩 줘야 되는지를 지금 안 알려줬으니까 걔를 미지수 X로 놓으시고요. 걔를 미지수 X로 놓는다면 우리가 10,000개 만들다가 10,000개를 사갖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10,000개만큼을 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10,000개. 미지수 X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로 만 X 요 정도 가시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네팅해 준 것이 바로 증분 이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외부 구입 원가고. 그래서 외부 구입 원가가 요만큼 발생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네팅해 준 게 증분 손익인데 그 증분 손익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 무차별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그냥 한번 짜본다면 일단 우리가 요거 세 개를 다 더해 봅시다. 93만 원, 40만 원, 24만 원 다 더해 보시면 1570000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만 곱하기 x 요거를 한번 때려봤을 때 이렇게 때려봤을 때 요게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한번 풀어주시면 x값은 157원이다. 뭐 요 정도로 계산이 되겠죠. 157원 문제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57원,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49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마지막 5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관리회계의 이론 및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골라봐라. 1번에 보니까 안전재고래요. 안전재고는 우리 경영학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런 어떤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좀 쌓아놓는 거.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 기회를 놓쳐 기업이 입는 손실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팔까봐 조금 갖고 있는 게 바로 안전재고니까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기회를 좀 우리가 회피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 뭐 당연한 소리가 되겠고요. 2번 제품의 품질 수준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실패 원가는 낮아진대요. 실패 원가가 뭐예요? 내부 실패, 외부 실패, 그죠? 이런 녀석들은 뭐냐면 불량품이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입는 손실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품질 수준이 높아지면 불량품은 그만큼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실패 원가는 당연히 낮아지겠네. 즉 품질과 실패 원가는 서로 반비례한다.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이건 뭐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맞는 말인 거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겠네요. 3번 제약이론. 제약이론이 뭐냐면 우리 병목공정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목공정의 처리 능력 제약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제약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4번 제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요.
특정한 제품이 고안된 시점에서부터 폐기되는 시점까지 말 그대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그죠? 전체 수명 주기의 모든 원가를 식별해서 측정을 한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어떤 제품의 제조 단계, 거기에만 보통 포커스를 맞추는데 수명 주기 원가 계산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명 주기를 다 같이 고려를 해보자, 이런 컨셉이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아무래도 5번일 것 같은데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적시 생산 시스템, Just in Time, JIT죠. 재고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죠? 다른 생산 시스템보다 안전재고의 수준을 높게 설정한답니다. 아까 1번에서 안전재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말 그대로 안전빵으로 재고를 조금 쌓아놓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JIT는요, 아마 경영학에서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JIT 쓰는 회사들은 재고자산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재고자산의 수준을. 그래서 재고자산을 거의 뭐 0에 가깝게 유지하는 그런 컨셉의 어떤 생산 시스템인데, 그런 회사에서 재고의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이게 딱 봐도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지. 정리해보면 JIT를 쓰게 되면 재고자산의 수준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재고의 수준을 낮게 설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좀 골라주시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회계사 1차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1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해설지 만들어 놓은 거는요,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좀 뿌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그 난이도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요번 원가관리회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인 거죠. 그래서 2020년에도 그랬었는데 2021년에도 굉장히 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2018년, 2019년 이때는 원가관리회계가 1차 때 엄청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게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반대급부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쉬워지는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추세가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탄탄한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런 수험생분들은 기본기 좀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으로 가시는 분들도 결국 2차 시험 어렵긴 하지만 2차 시험도 결국은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기본기를 좀 쌓아주시고 2차 수험 생활도 무사히 잘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